평생 가난하셨던 아버지. 가방 속에서 3억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낡은 빌라를 정리하던 형제들. 오래된 옷장 깊숙이 숨겨진 청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안을 열자 수십 개의 통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떨리는 손으로 확인한 잔액. 3억 2천만 원. 경비원으로 일하시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던 아버지. 자식들 연락해도 괜찮다,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만 하셨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통장에 3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통장 메모를 하나씩 읽는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부모의 마지막 사랑.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 박영만의 빈소였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료 4명, 같은 빌라 1층 슈퍼주인 할머니,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 한 분, 그리고 세 아들. 장남 박준혁, 차남 박준호, 삼남 박서준. 세 형제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흑백사진. 2년 전 칠순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담담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준혁은 영정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셨구나. 아버지는 5일 전 새벽 근무 중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였습니다. 뇌출혈.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발견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대뇌출혈이 심합니다.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준혁은 그날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박영만 씨께서 위독하십니다. 준혁은 황급히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와 서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4시 32분.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조문객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준혁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시아버님 정말 성실하셨어요. 10년 넘게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일하셨는데 단 하루도 빠지신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님이 항상 경비실에서 라면만 드시는 걸 봤어요. 제가 가끔 박 씨, 밥 좀 제대로 드세요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라면이 편합니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건강 챙기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준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버지가 라면만 드셨다고? 관리소장이 자리를 떠난 후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형, 우리 아버지가 라면만 드셨대. 응?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찾아뵙지 않았잖아.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세 형제는 지난 몇 년간 아버지를 거의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1년의 명절 때 한두 번, 그것도 짧게 들렀다가 가는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혼자 낡은 빌라에 사셨습니다. 어머니 순자 씨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완전히 혼자가 되셨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장남 준혁은 회사 부장으로 일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사업 확장 실패로 개인 빚이 5천만 원 생겼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을 부양하며 빚을 갚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차남 준호는 작은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 되어 매달 적자였습니다. 둘째 아이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삼남 서준은 공무원이었지만 월급이 적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전세 보증금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형제 모두 자기 살림 꾸리기도 벅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버지한테 전화 올 때마다 피했어. 아버지가 전화하시면 바쁘다고 핑계대고 끊었어. 명절 때도 애들이 아파서 일이 있어서 하고 안 갔어. 사실은 아버지 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랬어.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할까봐.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아버지가 준호야, 요즘 장사 어떠니? 하고 물어보시면 잘 돼요라고 거짓말했어. 사실은 매달 적자인데 그 말하면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될까봐 그랬어. 아버지도 가난하신데. 준혁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똑같았어. 작년에 사업 실패하고 빚이 생겼을 때 아버지한테 전화 왔었어. 준혁아, 요즘 잘 지내니? 나는 잘 지내요, 아버지. 바빠서 못 찾아뵙네요 라고 했어. 아버지는 괜찮다. 바쁘면 안 와도 된다고 하셨어. 나는 그 말이 고마웠어. 아버지가 이해해 주시는구나.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세 형제는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밤이 되었습니다. 세 형제는 빈소에 남아 밤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발인식을 치르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건 오후 2시였습니다. 오후 3시, 세 형제는 아버지가 사시던 빌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 3층. 건물은 30년도 넘은 듯 했습니다.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삐걱거렸습니다.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에는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습니다. 준혁이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며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 드러났습니다. 15평 남짓한 투룸 빌라. 거실 겸 부엌. 작은 방 2개. 작은 화장실 하나. 가구도 최소한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 작은 식탁.
오래된 냉장고, 20년 된 브라운관 TV. 준호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형들 냉장고에 거의 아무것도 없어. 김치 한 통, 계란 4개, 우유 한 팩.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서는 부엌 찬장을 열었습니다. 라면이 한 박스나 있네. 준혁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 낡은 옷장, 작은 책상. 책상 위에는 안경 하나와 낡은 달력만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 몇 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색이 바랜 옷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사셨구나. 준호와 서준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형, 에어컨도 없어. 선풍기 하나뿐이야. 보일러도 엄청 낡았어. 제대로 작동이나 할까? 세 형제는 씁쓸한 표정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준혁이 옷장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옷장 맨 안쪽 이불 더미 뒤에 숨겨진 낡은 청가방. 이게 뭐지? 준혁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가방을 거실로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호와 서준도 다가왔습니다. 형, 그게 뭐야? 옷장 안쪽에 있었어. 준혁은 가방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지익. 가방이 열렸습니다. 세 형제는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통장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 준혁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초록색 표지의 은행 통장. 예금주 박영만. 준혁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잔액 4,872만 3천 원. 4,800만 원? 준호가 다른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5,234만 원. 서준도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 6,122만 원. 세 형제는 계속 통장을 꺼냈습니다. 10개가 넘는 통장. 모두 아버지 명의. 모두 수천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꺼내 모든 통장 잔액을 더했습니다. 3억 2,500만 원.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준혁은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통장 밑에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표지에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아버지의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1994년 1월 1일. 순자와 함께 다짐한다. 우리 애들은 고생 안 하게 하자. 내가 죽더라도 애들은 편하게 살게 해주자. 준혁은 그 글을 읽고 목이 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94년 3월. 월급 220만 원. 생활비 80만 원. 아이들 학원비 50만 원. 저축 50만 원. 나머지 40만 원. 아직 애들이 어리다. 준혁이 중학생, 준호 초등학생, 서준이는 아직 어리다. 앞으로 돈 많이 들 텐데 열심히 모아야겠다. 준호가 읽었습니다. 1996년 7월. 여름이 너무 덥다. 에어컨을 사고 싶지만 참자. 선풍기면 충분하다. 애들 학원비가 올랐다. 준혁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대학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더 열심히 모아야 한다. 서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2월. IMF로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온다. 순자와 이야기했다. 여보, 혹시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죠?
괜찮아. 내가 뭐든지 할게. 걱정 마. 애들은 아직 어리다. 준혁이는 대학 입시, 준호는 고등학생, 서준이는 중학생. 이제부터가 진짜 돈 들 때다. 어떻게든 버텨야 한다. 세 형제는 가계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혁은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그때 자신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가족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20평 남짓한 아파트, 거실 하나, 방 2개. 준혁과 준호가 방 하나를 같이 썼고 부모님과 막내 서준이가 방 하나를 썼습니다. 그때는 모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박영만은 중소기업 회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검소한 주부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봐오고 집에서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저녁이면 5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준혁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수학이요. 어려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라. 나중에 좋은 대학 가려면. 준호야, 너는? 저는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그래, 잘했다. 서준이는? 저는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우리 막내 똑똑하네. 어머니는 아이들 밥을 먼저 먹이고 자신은 나중에 먹었습니다. 고기 반찬이 나오면 아이들 그릇에만 올려줬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배불러.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이거 맛있어요. 그래. 그럼 아빠 거 줄까? 진짜요? 그럼 가져가. 준혁은 그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우리한테 다 주시고 당신들은 굶으셨던 거구나. 가계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999년 3월. 준혁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이다. 등록금이 350만 원이다. 저축한 돈에서 꺼내야 한다. 하지만 기쁘다. 내 아들이 대학생이 되다니. 순자도 기뻐한다. 여보, 우리 준혁이 정말 대단하죠? 그럼 우리 아들이야. 앞으로 4년간 등록금을 내야 한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2001년 3월. 준호도 대학에 합격했다. 우리 둘째도 대학생이다. 이제 두 아들이 대학을 다닌다. 등록금이 1년에 700만 원이다. 저축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괜찮다. 애들이 잘 크고 있으니까. 2003년 8월. 회사에서 명예퇴직 권고를 받았다. 나는 53세다. 퇴직금은 3천만 원이다. 생각보다 적다. 순자와 이야기했다. 여보, 이제 어떡하죠? 괜찮아. 내가 일 구할게. 애들은 아직 대학생이다. 서준이는 고등학생이다. 어떻게든 벌어야 한다. 준호는 그 부분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 아버지가 53세에 퇴직하셨어? 우리는 몰랐잖아. 준혁도 놀랐습니다. 2003년 그때 나는 대학교 3학년이었어. 아버지가 퇴직하신 줄 몰랐어.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가계부를 계속 읽었습니다. 2003년 9월.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다. 하지만 쉽지 않다. 50대 중반을 뽑는 곳이 없다. 결국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월급은 150만 원. 회사원 때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일이라도 있는 게 감사하다. 2004년 6월. 순자가 아프다고 한다. 배가 아프다고 한다. 병원에 갔다. 의사가 말했다. 췌장암 의심됩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순자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혁은 그 부분을 읽고 손이 떨렸습니다. 2004년 7월. 순자가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비는 2천만 원. 항암 치료도 해야 한다. 1년에 1천만 원. 퇴직금과 저축한 돈을 모두 써야 한다. 순자가 울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파서. 나는 순자를 안았다. 괜찮아. 당신만 나으면 돼. 애들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애들이 걱정할까봐. 서준은 그 부분을 읽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몰랐어. 엄마가 암이었는데 우리한테 말씀도 안 하셨어. 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04년 그때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준비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몰랐어. 가계부는 계속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순자 수술 완료.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돈이 많이 든다. 저축이 거의 바닥났다. 야간 경비일도 시작했다. 낮에는 아파트 경비, 밤에는 공장 야간 경비.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잔다. 하지만 괜찮다. 순자만 나으면 된다. 2005년 3월. 순자 항암 치료 중. 많이 힘들어한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 순자가 울었다. 여보, 나 이렇게 못생겨졌어요. 아니야. 당신은 여전히 예뻐. 순자를 안았다. 애들은 아직 모른다. 준혁이는 대학 졸업반, 준호는 취직 준비 중, 서준이는 대학생. 애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준혁은 그 부분을 읽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주무셨어. 야간 경비까지 하시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2006년 7월. 준혁이가 회사에 취직했다. 좋은 회사다. 준혁이가 아버지, 이제 제가 돈 벌게요. 생활비 드릴게요라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괜찮다. 너는 너 살림 차리는 데 써라. 준혁이는 아직 엄마가 아픈 걸 모른다. 말하고 싶지만 참았다. 준혁이가 걱정할까봐. 2008년 2월. 준혁이가 결혼한다. 결혼 자금으로 1천만 원 달라고 했다. 저축한 돈을 거의 다 꺼내야 한다. 하지만 줘야 한다. 순자가 말했다. 여보, 우리 돈 괜찮아요? 괜찮아. 애들 결혼시키는 게 먼저야. 준혁이는 행복해 보인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2010년 5월. 준호도 결혼한다. 준호가 아버지, 결혼 자금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다. 800만 원 줬다. 저축이 거의 바닥났다. 하지만 괜찮다. 다시 모으면 된다. 2013년 9월. 서준이도 결혼한다. 서준이가 아버지, 전세 보증금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다. 1천만 원 빌려줬다. 이제 저축이 완전히 바닥났다. 하지만 괜찮다. 세 아들 모두 결혼시켰다. 순자가 기뻐한다. 여보, 우리 애들 다 장가 갔어요. 그래. 이제 우리 일 다 했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애들이 살림 꾸리는데 도움이 필요할 거다. 다시 열심히 일해야겠다. 2017년 11월.
순자 건강이 안 좋다. 암이 재발했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치료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순자와 나는 손을 잡고 울었다. 애들한테는 이제 말해야 할 것 같다. 준혁은 그 부분을 읽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17년 11월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암이야. 준혁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13년 전부터 암투병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준혁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호와 서준도 왔습니다.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봤습니다. 너무 야위셨습니다. 머리카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준혁아, 왔니? 엄마, 왜 이렇게까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새 아들은 어머니 곁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2주를 더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5일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날,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고마웠어요.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우리 행복했죠? 그럼 정말 행복했어. 어머니는 아들들도 불렀습니다. 준혁아, 준호야, 서준아. 네, 엄마. 너희들 아빠 잘 모셔드려. 아빠는 너희들 위해서 정말 많이 희생하셨어. 엄마.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네, 엄마. 어머니는 다시 아버지를 보셨습니다. 여보, 마지막 부탁이 있어요. 말해봐. 당신 아이들 살림 조금이라도 보태줘요. 나 없다고 너무 아끼면서 살지 말고. 당신 손으로 모은 돈, 아이들 힘든 날에 써주세요. 순자, 약속해줘요. 알았어. 약속할게. 고마워요, 당신. 어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계부로 돌아왔습니다. 2017년 12월 6일. 순자가 떠났다. 장례비로 저축한 돈을 모두 썼다. 이제 나는 혼자다. 순자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돈다. 아이들 살림 조금이라도 보태줘요. 알았어, 순자. 약속할게. 아이들을 위해 다시 돈을 모으겠어. 당신과 나,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아이들한테 남겨주겠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준혁은 그 부분을 읽고 목이 메었습니다. 가계부는 계속되었습니다. 2018년 1월. 혼자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아버지, 같이 살까요? 라고 했다. 거절했다. 괜찮다. 아빠는 혼자가 편해. 사실은 불편하다. 외롭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다. 순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경비일 월급 150만 원, 생활비 30만 원, 저축 120만 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 된다. 옷은 있는 거 입으면 된다. 아이들을 위해 모으자. 준호는 그 부분을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30만 원만 쓰셨어? 그럼 한 달에 하루 1만 원씩? 2018년 6월. 여름이 너무 덥다. 선풍기가 고장났다. 새로 사려고 했지만 돈이 아깝다. 부채질하면 된다. 저축 720만 원. 순자야, 조금씩 모으고 있어. 기다려줘. 2019년 3월.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명절에 뵐게요. 응, 바쁘면 안 와도 돼.
사실은 보고 싶다. 하지만 바쁠 텐데 부담 주고 싶지 않다. 저축 1,440만 원. 2020년 1월. 설날이다. 아이들이 다 왔다. 손주들도 컸다. 준혁이가 아버지, 새 옷 사드릴게요라고 했다. 거절했다. 아빠는 옷 많아. 괜찮아. 사실은 옷이 다 낡았다. 하지만 새로 사는 게 아깝다. 준호가 아버지, 용돈 드릴게요라고 했다. 거절했다. 아빠는 돈 있어.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사실은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받고 싶지 않다. 나는 아이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 사람이지 받는 사람이 아니다. 저축 2,160만 원. 준혁은 그 부분을 읽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용돈 받고 싶으셨는데 우리한테 말씀 안 하신 거야? 2021년 7월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전화를 끊었다. 준혁이가 힘든가 보다.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아직 저축이 충분하지 않다. 더 열심히 모으자. 저축 3,600만 원. 준혁은 그 부분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했었지. 사업 확장 실패하고 빚이 생겨서 아버지한테 돈 빌리려고 했는데 말하다가 그냥 끊었어. 아버지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근데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야? 2021년 11월. 무릎이 아프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깝다. 파스 붙이고 견디자. 저축 4,320만 원. 2022년 5월. 준호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 둘째가 대학 가는데 등록금이. 나는 말했다. 아빠가 조금 도와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학자금 대출 받으면 돼요. 그래도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전화를 끊었다. 준호를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가 거절했다. 아마 내가 가난해 보여서 그런 것 같다. 괜찮다. 나중에 더 많이 모아서 주면 된다. 저축 5,400만 원. 준호는 그 부분을 읽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고 싶으셨는데 나는 거절했어. 아버지가 가난하시니까 부담 드리기 싫어서. 근데 아버지는 돈이 있으셨잖아. 5천만 원이나. 2023년 3월.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약을 먹어야 한다. 약값이 월 5만 원. 부담되지만 어쩔 수 없다. 건강해야 일할 수 있다. 저축 7,200만 원. 2023년 8월. 서준이한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추석에 뵐게요. 응. 아버지, 그런데 올해는 애들이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 바쁘면 안 와도 돼. 죄송해요, 아버지. 전화를 끊었다. 보고 싶다. 손주들도 보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아이들도 바쁘고 힘들 텐데. 내가 보고 싶다고 부담 주면 안 된다. 저축 8,640만 원. 서준은 그 부분을 읽고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나는 거짓말했어. 애들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안 간 거야. 아버지는 우리가 보고 싶으셨는데 나는 2024년 1월. 설날이다. 아이들한테 연락했다. 준혁아, 설날에 올 거니? 아버지, 죄송한데 회사 일이 있어서요. 괜찮아. 준호야, 설날에 올 거니? 아버지, 가게 문 열어야 해서요.
그래, 알았어. 서준아, 설날에 올 거니? 아버지, 처가 먼저 가야 해서요. 응, 괜찮아. 아무도 오지 않았다. 혼자 떡국을 끓여 먹었다. TV를 보며 떡국을 먹었다. 외롭다. 하지만 괜찮다. 아이들도 각자 살림이 바쁠 것이다. 저축 1억 200만 원. 순자야, 드디어 1억을 넘었어. 조금만 더 모으면 아이들한테 줄 수 있어. 세 형제는 그 부분을 읽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세 사람은 식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2024년 5월. 당뇨 진단을 받았다. 약을 또 먹어야 한다. 약값이 월 3만 원 추가. 이제 약값만 월 8만 원이다. 부담되지만 어쩔 수 없다. 저축 1억 5천만 원. 2024년 8월. 관리소장이 박 씨, 이제 그만 쉬시죠라고 했다. 괜찮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 아직 더 모아야 한다. 목표는 3억. 새 아들한테 1억씩 주고 싶다. 저축 2억 1천만 원. 2024년 10월.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프다. 어지럽기도 하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깝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것이다. 저축 2억 8천만 원. 조금만 더 모으면 3억이다. 순자야, 거의 다 왔어. 우리 약속 지킬 수 있어. 2024년 11월 20일. 오늘 준혁이한테 전화했다. 준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응,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나중에 전화 오지 않았다. 괜찮아. 바쁠 거야. 저축 3억 500만 원. 드디어 3억을 넘었다. 순자야, 해냈어. 우리 약속 지켰어. 이제 아이들한테 줄 수 있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준혁은 가계부를 덮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그날 전화 내가 받을걸. 회의 중이 아니었어. 그냥 귀찮아서 끄는 거였어.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너무 모른 척했어.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우리는 서준은 벽에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못된 자식이었습니다. 명절에 거짓말하고 전화도 안 받고 아버지는 혼자 설날에 떡국 드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셨는데 한참을 울고 난 후 준혁은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통장과 가계부 밑에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각각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에게, 준호에게, 서준에게.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자기 편지를 꺼냈습니다. 준호와 서준도 각자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세 형제는 동시에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혁에게. 준혁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는 2024년 11월이다. 요즘 머리가 자주 아프지만 괜찮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아빠가 만약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이 편지를 읽게 될 거야. 준혁아, 아빠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동생들도 잘 챙기고 내가 회사에서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정말 행복했다. 작년에 내가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 전화로 말하다가 끊었지.
아빠가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는 돈이 부족했어.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 아빠가 모은 돈이 있어. 통장에 3억이 넘는 돈이 있어. 그 돈은 너와 동생들을 위한 돈이야. 셋이서 1억씩 나눠 가져. 그리고 힘든 데 써. 빚도 갚고 아이들 학비도 내고 편하게 살아. 아빠는 그게 제일 행복해. 준혁아, 아빠가 가난하게 살아서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잘 컸으니까. 엄마와 아빠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건강하게 살아라, 아들아. 사랑한다. 아빠가. 준혁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서준도 울고 있었습니다. 세 형제의 편지 내용은 비슷했지만 각자에게 맞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식당 힘들 때 힘내라는 격려가, 서준에게는 아이들 잘 키우라는 당부가, 아버지는 세 아들 각각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신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봉투 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순자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힘든 날에 이 돈 써주세요. 당신이 고생해서 모은 돈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돈이에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당신.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순자. 준혁은 그 메모를 보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 날 오전, 세 형제는 빌라 1층 슈퍼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에 대해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 그래요. 박 씨 아들들이구먼. 앉으세요. 세 형제는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 씨가 참 고생 많이 하셨지.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하시고 밤 10시에 들어오시고 점심도 제대로 안 드시고 항상 경비실에서 라면 하나 끓여 드시고 제가 가끔 반찬 좀 갖다 드리면 고맙습니다 하시면서도 미안해 하시고 겨울에 보일러 고장 나셨는데 수리 안 하시고 이불 두껍게 덮고 주무시고 여름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쓰시고 제가 박 씨 그렇게 아끼면서 살면 어떡해요 하면 괜찮습니다. 아이들한테 돈 모아서 주려고요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 하셨어. 우리 큰아들은 회사에 다녀요. 우리 둘째는 장사를 해요. 우리 막내는 공무원이에요. 자랑하시면서 행복해 하셨어. 근데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안 오더라고요. 명절에도 혼자 계시고 설날에도 혼자 떡국 드시고 제가 박 씨 아들들한테 연락하세요 하면 괜찮습니다. 애들도 바쁘니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들들 전화만 오면 얼굴이 확 펴지시고 참 마음 아팠어요. 세 형제는 할머니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오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관리소장을 만났습니다. 소장님, 저희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앉으세요. 박 씨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10년 넘게 일하시면서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프셔도 나오시고 한 번은 제가 박 씨 감기 걸리셨는데 쉬세요 했더니 괜찮습니다.
일해야죠 하시면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경비실에서 라면만 드셨어요. 제가 밥 좀 제대로 드세요 하면 괜찮습니다. 라면이 편합니다 하시고 어느 날 제가 경비실에 들어갔는데 박 씨가 사진 한 장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자분 사진이었어요. 아마 사모님 사진인 것 같았어요. 박 씨가 사진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모으면 애들한테 줄 수 있어. 기다려줘, 순자야.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가족들은 잘 안 오시더라고요. 명절 때도 혼자 계시고 한 번은 제가 박 씨 아드님들한테 연락하세요 했더니 애들도 바쁘니까요. 괜찮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도 눈빛은 슬퍼 보이셨어요.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세 형제는 다시 아버지 빌라에 모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통장과 편지를 앞에 놓고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들 나는 정말 최악의 아들이었어. 형, 아버지가 작년에 사업 때문에 힘들다는 거 아셨잖아. 전화로 말하다가 끊었는데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고 싶으셨대. 근데 그때 돈이 부족해서 못 주셨대.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는 가난하시니까 어차피 도와주실 수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아버지 전화도 제대로 안 받았어. 바쁘다고 회의 중이라고 핑계대고 사실은 그냥 귀찮았어. 아버지는 외로우셨을 텐데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찾아뵙지 않았어. 명절에도 회사 일이 있어서요 하고 안 갔어. 사실은 그냥 쉬고 싶어서였어. 아버지는 혼자 떡국 드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셨을 텐데 준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똑같아. 둘째 등록금 때문에 아버지한테 전화했었잖아. 아버지가 도와줄게 하셨는데 나는 거절했어. 아버지도 힘드실 텐데요 하면서 사실은 아버지한테 신세지기 싫어서였어. 아버지가 가난하시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때 이미 5천만 원이나 모으셨잖아.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셨는데 나는 아버지를 무시한 거야. 그리고 명절에도 가게 문 열어야 해서요 하고 안 갔어. 사실은 그냥 귀찮았어.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서준도 울었습니다. 나는 더 나빠. 설날에 애들이 아파서요 하고 안 갔잖아.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그냥 처가 가는 게 편해서 아버지 댁은 좁고 불편해서 그렇게 생각했어. 아버지는 혼자 떡국 드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셨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전화하시면 바빠서요 하고 끊었어. 사실은 전화 받기 귀찮아서 아버지는 우리 목소리 듣고 싶으셨을 텐데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준혁이 말했습니다. 동생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형 솔직히 이 돈 쓰기가 너무 무거워. 아버지가 10년 동안 라면 드시면서 보일러도 안 고치시고 병원도 안 가시면서 모은 돈인데 우리가 그냥 나눠 가지는 게 맞는 건가? 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양심에 걸려.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동생들 아버지 편지 기억나? 아버지는 우리가 힘든데 써라고 하셨어. 우리 다 힘들잖아. 나는 빚이 5천만 원 있어. 준호는 등록금 때문에 힘들고
서준이는 전세 보증금 올려야 하고 아버지는 그걸 아셨어. 그래서 이 돈을 모으신 거야. 우리가 이 돈을 안 쓰면 아버지가 더 서운해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뜻대로 하자. 1억씩 나눠 가지고 각자 힘든 데 쓰자. 대신 우리 약속하자. 이 돈으로 우리 삶을 바로 세우자. 그리고 앞으로는 서로 자주 만나자. 아버지가 제일 원하시는 게 우리가 사이좋게 사는 거잖아. 준호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세 형제는 통장을 나눴습니다. 각자 1억씩. 그리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나자. 그래. 명절은 무조건 함께 보내자. 아버지 산소도 자주 가자. 그리고 우리 각자 아이들한테도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주자.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응, 그렇게 하자. 세 형제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3개월 후, 준혁은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5천만 원의 빚, 마음의 짐도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다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둘째 아이 등록금을 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치킨집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장사도 잘 되었습니다. 서준은 전세 보증금을 올렸습니다.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했던 보증금. 이제는 걱정 없었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의 삶이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돈이 형제들의 삶을 다시 단단하게 잡아주는 부모의 마지막 선물이 된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형제는 약속대로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모셔진 산소였습니다. 세 형제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준혁입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이제라도 아버지 뜻을 따라 열심히 살겠습니다. 동생들과도 자주 만나고 서로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거잖아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준호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둘째 등록금 냈습니다. 장사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명절에도 안 찾아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형님들과 자주 만나고 아버지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서준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서준입니다. 아버지 덕분에 전세 보증금 올렸습니다. 이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는 제 아이들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다. 너희 할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세 형제는 함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겨주신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붙잡고 살아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세 형제 평생 사이좋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처럼 우리도 자식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세 형제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년 후, 세 형제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명절에는 빠짐없이 함께 보냈습니다. 아버지 산소도 매달 찾아갔습니다. 준혁은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치킨집이 잘 되어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장사도 번창했습니다. 서준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가정도 평화로워졌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어느 겨울날 저녁, 준혁의 아들 고등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 준혁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할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 좁은 집에서 혼자 사시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고 낡은 옷만 입으시고. 근데 있잖아. 할아버지는 가난한 게 아니었어. 할아버지는 모든 돈을 우리를 위해 모으고 계셨거든. 30년 동안 에어컨도 안 쓰시고 병원도 안 가시고 오직 자식들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모은 돈이 3억이었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 돈을 우리한테 남겨주셨어. 힘든데 써라고. 아빠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어.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할아버지 덕분이야. 할아버지는 돈을 남겨주신 게 아니라 사랑을 남겨주신 거야. 너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렴.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준혁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라. 다음 날 세 형제는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준혁의 아들 둘, 준호의 딸 둘, 서준의 아이 셋. 모두 7명의 손주. 손주들은 할아버지 산소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준혁이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여기 계신 분이 너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어. 당신은 아무것도 안 쓰시고 오직 자식들만 생각하셨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할아버지는 진짜 부자셨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너희도 크면 할아버지처럼 살아라. 가족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렴.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네, 할아버지. 세 형제는 손주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거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유산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준혁이 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동생들, 우리 다음 달에도 또 오자. 응, 형. 매달 오자. 그리고 명절 때는 꼭 함께 보내자. 당연하지. 우리 아버지처럼 살자.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 형. 약속해. 세 형제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처럼.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박영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세 아들에게 가장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사랑.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